자, 이제 20페이지까지 왔습니다. 중개사무소 단원이죠. 자, 이런 표현입니다. 이제 중개 업무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셨다면 중개업자가 일하는 장소를 중개사무소다 이렇게 부르겠죠. 그래서 사무소도 장소로서 중요한데 우리 법에서는 이런 중개사무소를 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요? 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1번 1 내려오면 1등록 1사무소 설치가 원칙이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소를 설치하는 데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한 군데 등록을 하면 1등록하면 1사무소가 원칙이다. 아주 크게 강조를 합니다. 즉 사무소는 반드시 한 개만 갖추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개나 3개를 만들면 위반이겠죠. 그래서 위반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사무소를 2개, 3개 만들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벌금에다가 그 등록받았는 것을 취소할 수 있다. 상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너무너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찾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1등록 1사무소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바로 밑에 양갈로 2번 그래서 사무소를 2개를 못 만드니까 임시시설물 설치도 금지하는데 임시시설물 우리는 떴다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텐트나 파라솔을 치고 영업한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사무소로 보니까 3번 위반 시의 제재 지금 했던 이야기죠. 3번의 두 제절에 보시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벌금에 처해진다 라는 내용을 잘 정리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은 사무소는 하나만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제일 밑에 2번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기준 하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소는 하나만 만드는 게 원칙인데 지금 뭐라고 했는가 하면 법인인 경우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외다 그러는 거예요. 자, 거기서 제목부터 잘 봅니다. 법인만이 분사무소를 설치합니다. 그럼 분사무소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할 때는 지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지점은 누가 만든다? 법인만이 만듭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더 좋을까요? 여러분이 서울 종로구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산이 중개업이 잘 된대요. 예를 들면 무슨 개발 효과가 있거나 뭐 그렇겠죠. 그러면 종로구에서 중개업을 하는 자가 경기도 일산이 잘 된다면 이사를 가면 되겠죠. 이 사무소를.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사 간다는 게 안 쉽습니다. 왜 그런가면 내가 이 종로에서 30년 동안 중개업을 하고 영업 기반이 다 여기 있고 가족들이 다 살고 있는데 일산으로 탁 이사 간다는 게 안 쉽죠. 그러니까 이게 법인으로 유지를 하고 있으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경기도 일산에다가 일산시죠? 일산시에다 고양시 일산구죠. 고양시 일산구니까 일산구에다가 분사무소 지점을 만들면 종로구에 있는 본점을 이사하지 않고도 중개업을 할 수 있잖아. 그죠? 일산이 아니고 이번엔 또 분당이 잘 된대요. 무슨 뭐 그 개발 효과가 있었겠죠. 그러면 또 다시 이사 간다는 것 별로 안 쉽습니다. 거기 이사 가면 되지만 그러니까 분당에도 뭐를 만들면 된다? 분사무소를 만들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영업하는 입장에서 법인인 경우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분사무소를 어떻게 설치합니까? 하니까 교재 20페이지 잘 하단 법인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 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는 없다. 2번은 줄 것이어야 됩니다. 이때 분사무소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그래서 분사무소 지점장은 공인중개사여야 한다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2번 분사무소의 설치 절차가 들어오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2번 1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어디에 제출합니까? 주된 사무소 소재지 거기 동그라미 넣으시고 별표입니다. 앞으로 분사무소에 관련되는 내용은 모두 주된 사무소에서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단원이에요. 지금 이런 말을 했죠. 종로구에 법인을 갖추고 있는데 일산에 분사무소를 만들려면 어디 가서 신고해야 된다?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지점에 관련되는 일은 전부 본점에서 처리한다. 이렇게 입력을 딱 해놓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종로구에 법인이 있고 일산에 분사무소를 만들었는데 경기도 분당에 또 만들고 싶다. 그러면 분당에 신고하는 게 아니고 종로구에 신고합니다. 모두 주된 사무소에 신고하는데 다음 서류를 첨부한다라는 것은 가볍게 보시면 돼요. 서류는 아직까지 여러분이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이제 내려가면 3번 중개사무소 이전이라는 문제로 접어듭니다. 이제 사무소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반드시 하나만 만들어야 된다.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인데 법인은 지점을 만들 수 있다. 지점을 만들 때는 모두 어디서 신고한다? 주된 사무소에 한다.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 다음 단원이 사무소 이전입니다. 자, 이제 중개사무소 이전도 아주 현실적이죠. 여러분 입장에서도 살아가면서 내가 분당으로 이전을 해봐야 되겠다. 뭐 수원으로 이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전을 하려면 이전 절차가 법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이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이거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서울 종로구에서 영업을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 하남시로 이전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전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관할구역 외로 이전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럴 수도 있나요? 종로구 A동에서 중개업을 하던 사람이 종로구 B동으로도 이전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거를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무소 이전은 관할구역 외로 갈 수도 있고 내로 갈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런 사무소 이전은 가고 싶은 곳으로 이사부터 가고 신고합니다.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신고하니까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사후신고제다 이렇게 부르고 며칠 만에 10일 만에 신고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사무소 이전은 사후신고제로서 10일이라는 날짜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자, 여러분이 잘 듣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종로구에서 경기도 하남시로 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10일 내로 신고하여야 한다. O, X. X지, X. 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하는 게 아니고 이전을 한 경우에는 10일 내로 신고합니다. 아주 작은 차이죠. 그죠? 이거 강조 안 하면 못 따라옵니다. 그 말이 그 말이고 저 말이 저 말 같이 보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가 하면 여러분들은 사무소를 이전하는데 사전 신고가 좋을까요? 사후 신고가 좋을까요? 사후 신고가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 사전에 신고하라는 말은 내가 여기 종로구에서 하남으로 이사하겠습니다. 사전에 신고하고 가서 나 이사 왔습니다 라고 신고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관계없이 가서 가고 싶은 곳으로 어디든지 가서 거기서 신고하는 게 사후 신고제예요. 요즘은 그죠? 여러분 이사해 보셨나요? 예전에 여러분 이사하면 이런 거 있었죠. 전출 신고했죠. 이사 갑니다 신고하고 가가지고는 들어왔습니다 전입 신고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지금은 어디든지 먼저 이사부터 가고 거기서 신고만 하면 돼. 그러니까 사후신고제가 편하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이게 전산이 발달되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제 전출 신고하고 전입 신고한다. 이거 다 옛날 소리예요. 아마 한 10년 넘었을걸요. 이거 없어졌는지가. 그러니까 세상이 많이 발전했죠. 그죠? 어디든지 먼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거기서 신고하니까 사후신고제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며칠 내로 신고한다? 10일 내로 신고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 교재를 한번 볼까요? 3번의 1번 첫째 줄에 중개업자는 사무소를 이전할 때 신고합니까? 이전한 때는 합니까? 이전한 때는 그 말이 사후신고잖아. 그죠? 이게 이전한 이 니은하고 리얼 차이잖아. 그죠? 이거 눈 크게 안 보면 절대 못 맞췄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래서 사무소 이전이라는 말이 나오면 사후신고제. 이게 입력이 딱 돼 있어야 돼. 그래야 찾아낸다니까요. 10일 내로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내로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어디 신고해야 됩니까? 2번에 1번. 관할 내로 이전할 때는 등록관청에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2번입니다. 관할 외로 이전할 때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한다. 그게 별표인데 지금 이 말이죠. 관할 내라는 말은 종로구 A동에서 B동으로 갈 때는 종로구청에 신고하면 되겠죠. 등록관청이니까. 근데 관할 지역 외로 가면 자
종로에 하느냐 하남에 하느냐 이 문제가 생긴다고. 그죠?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는 종전의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를 한다 하면 틀린다니까요. 전출 신고할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전 후 등록관청 요거 기억하시고, 덤으로 3번 분사무소를 이전할 때는 계속 나오는 말 어디 합니까? 주된 사무소에 한다.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사무소만 나왔다 하면 자동으로 뭡니까? 주된 사무소. 이거 체크하실 것. 자, 그때 가져가는 서류가 밑에 박스 1, 2 있는데, 박스 이런 거 이제 서류는 천천히 공부할 거예요. 천천히 기억하시면 되고, 제일 하단 줄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전 신고 위반 시 제재가 뭐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 줄 딱 끊었는데, 이제 100만 원짜리 과태료가 처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100만 원짜리 과태료는 그죠? 우리 과목 전체에서 금액이 제일 작은 거예요. 자, 금액이 제일 작다. 이 말은 받기도 쉽다. 이 말이에요. 받기도 쉽다. 이 말은 자주 출제한다. 이 말이니까 이제 100만 원짜리 과태료는 쫙 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100만 원짜리 과태료 줄 것이었죠. 밑에다가 받아쓰기를 합니다. 100만 원짜리만 나오면 앞으로 노래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보, 개, 문, 패, 반납, 휴. 자, 일단 그렇게 필기해 놓습니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만 나오면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이, 보, 개, 문, 패, 반납, 휴. 일단 받아쓰기 해놓습니다. 적었습니까? 자, 이제 이렇게 적어놓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하나만 기억해요. 지금 배운 거 여기 이에다가 동그라미 딱 해놓고 이가 뭔가 하면 이전 신고 위반은 100만 원짜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는 출제되기가 쉽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노래 제목을 이, 보, 개, 문, 패, 반납, 휴 이렇게 따라갈 거니까 여러분들은 수업만 잘 들어도 100만 원짜리 과태료는 저절로 머리 앉도록 하겠다. 이게 목표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만 기억합니다. 이가 뭐라고요? 이전 신고 위반은 100만 원짜리다. 이거 하나만 들어 놓으시고 나머지들도 나올 때마다 하겠죠. 나올 때마다 반복합니다. 일단 이렇게 기억합시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는 노래 제목이 이복의 문패 반납 휴. 그러니까 문패를 반납 안 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구나. 일단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기억합시다. 이가 뭐라고요? 이전 신고 위반은 100만 원짜리. 그리고 하나만 기억하시라고요. 나올 때마다 반복합니다. 자, 넘어가서 관할구역 외로 이전, 이건 천천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큰 문제 없고, 이제 23쪽을 보시면 이제 휴업 등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아주 좀 재미있게 중개업자가 중개업을 하다 보면 휴업이 뭡니까? 좀 쉬는 거죠. 또 휴업도 할 수 있지만 뭐도 할 수 있다? 폐업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제목이 뭐다? 휴업, 폐업의 신고 의무다.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무조건 제목 하나에 한 문제씩이에요. 아주 내용도 재밌습니다. 자, 지금 단원이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면 신고하라 라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왜 한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밖에 나가보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중개사무소가 다방보다 많다더라.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중개사무소가 많이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 제가 그죠? 이렇게 버스 같은 걸 타고 하면서 진짜 다방보다 많은지 이렇게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다방 하나, 둘, 셋, 중개사무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더 많네. 이제 이렇게 한번 적어본 적도 있는데 이게 중개사무소가 다방보다 많다는 뜻은 사실은 다방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나가보면 이제는 다방 이런 이야기 하면 아주 좀 구식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길에 지나가는데 어떤 분들이 야 무슨 다방에서 몇 시에 만나자 이러면 50 넘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거의 막 60 넘었다 이래 봐도 돼요. 요즘 20, 30대들은 다방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 만큼 다방이 없어졌다니까요. 요즘은 뭐 커피숍 뭐 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죠. 뭐 카페 비나인가 뭐 이렇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 다방에서 만나자 그러면 안 봐도 알아요. 아 60 다 돼 가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다방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중개사무소가 상대적으로 많고, 두 번째는 왜 다방보다 많다는 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휴면사무소가 많아요. 그 휴면사무소라는 말은 이 휴면이 잠자는 거잖아요. 중개사무소가 휴면사무소라는 말은 중개업을 하면 열심히 하셔야 되고
안 하면 폐업을 딱 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일하는 것도 아니면서 안 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냥 열어놓고 있는 사무소가 보기보다 많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부동산 경기가 어려우니까 부칙 육조 같은 사람들은 한번 폐업해버리면 다시 못 열어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가 현장이 어려우니까 그냥 그 간판만 걸어놓고 문만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도 열심히 안 해. 이런 사무소가 보기보다 많아요. 이게 휴면 사무소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법은 쉬려면 휴업 신고하고 그만두려면 폐업 신고해라. 이게 법의 취지예요. 이제 휴면 사무소를 없애겠다 이런 취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휴업이나 폐업할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라는 의무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 이 말이야. 한 문제거리가 쉬우면서. 자, 그러면 휴업, 폐업은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자, 휴업부터 보면 2번 내려오면 1번에 2.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때만 신고합니다.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3월 초과 동그라미 1번에 줄 딱 꺼놓고 그 말은 2번입니다. 바로 밑에 개설 등록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또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는 경우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해야 되는 사유는 그렇고 3번 신고 방법 이거 알아야 되겠죠? 첫째 줄에 줄 것입니다.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언제까지 신고합니까? 미리 신고합니다. 미리의 동그라미. 자, 이게 아주 가벼운 질문이잖아. 그죠? 자, 휴업하고자 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해서 나 언제까지 휴업하겠어? 이렇게 미리 신고하라 이 말이잖아. 그죠? 근데 이 지문을 시험에 걸면 50%는 틀립니다. 어떻게 거는가 하면 휴업하고자 하는 자는 3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하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 3일이라는 말이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3일 전까지 하라 그랬습니까? 미리 하라 그랬습니까? 다릅니다. 그게 3일 전하고 미리 하고. 그러니까 미리라는 말은 이 말이잖아요. 지금이 11월 말이라고 치고 나는 12월 1일부터 휴업하겠소를 지금 신고해도 돼. 미리 하면 되니까. 근데 법으로 3일 전에 해야 된다. 그러면 12월 1일에 3일 전이면 11월 27일까지 신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해도 되는데 11월 27일까지 해야 된다. 이러면 틀린 말이잖아 이게. 그래서 이 미리라는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것들이 감각적으로 안 잡히는 분은 점수 안 나옵니다. 하면 되지 3일이나 미리가 뭐가 다른데요? 이러면 이제 하염없이 이래 쳐다봅니다. 느낌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그죠? 무슨 느낌 온지 아시죠? 강조하는 이유를 잘 보라니까요.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이거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전 신고고 5번 위반 시의 제재 얼마짜리죠? 신고 안 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자, 또 나왔다. 100만 원짜리 줄 딱 꺼놓고 나올 때마다 뭐 적으라 그랬습니까? 이보개 문패 반납 반납표 또 적어요. 그래서 이제 노래 제목을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과태료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이보개 문패 반납 반납표. 자, 적어놓고 이번에 어디 동그라미 하는가 하면 휴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하셔야 돼요. 자, 휴에다가 동그라미하고 휴가 무슨 뜻이죠? 휴업 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배웠으니까 거기다가 2에도 또 동그라미예요. 2가 뭐죠? 이전 신고 위반. 그걸 이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일단 적어놓고 내려가면 큰 2번 휴업 기간의 제한 원칙 그거 줄 것이야 됩니다. 휴업은 얼마?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거 줄 거셔야 돼요. 자, 휴업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말은 이 말이죠. 만약에 지금 줄 것이었는 그런 기준이 없다면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나는 30년 휴업할게요. 여러분 들으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30년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30년을 휴업할게요. 어떤 신급은 넣으면 40년 휴업할게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30년 휴업할 것 같으면 그만해야 되지 지금. 그죠? 그러니까 휴업을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기준이 얼마나 그랬죠?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게 있어야 되잖아 당연히. 그죠? 이런 의미를 잘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휴업할 때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6개월까지만 휴업할 수 있는데 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병으로 입원을 했다. 뭐 군대를 갔다. 학교를 대학원을 다닌다. 그런데 이 6개월만 휴업하라 그러면 그게 안 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그죠? 그때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1번 질병으로 인한 요양의 동그라미. 그리고 이해되죠? 병으로 있는 사람을 6개월만 휴업해라 이러면 6개월 만에 병 났어라 이 말이잖아요. 그 병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그죠? 요양.
2번 징집으로 인한 입영, 3번 취학이 대학 가는 거예요. 학교 가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뭐를 할 수 있다?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있다. 그 부득이한 사유도 잘 봐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밑에 자 이런 부득이한 사유도 없으면서도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다. 이제 강제로 문 닫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휴면사무소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 만들어져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가볍게 들으면 뭐 휴업 폐업은 뭐 쉬는 게 휴업, 그만두는 게 폐업이니까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이 오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내용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특별한 사유도 없으면서 6개월 이상, 그러니까 9개월, 10개월 대충 문 닫아놓고 일도 안 하면서 한 6개월 지나가면 등록관청이 뭐 하겠다? 취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딱 걸어놨다니까요. 이제 문 닫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래서 정리하는 조치가 되어 있다는 의미를 잘 새기셔야 됩니다. 내용은 별로 안 어렵죠. 그죠? 안 어려우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요. 자, 조심해야 될 거 물어봅니다. 휴업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미리 신고해야 된다. 그때 휴업은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있다. 스토리가 그리 가는 거예요. 그죠? 이런 느낌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자, 이번에 넘어가면 재개업 신고 의무. 자, 재개업이라는 뜻은 또 이런 뜻이죠. 휴업이라는 것은 영업이 끝났는 게 아니죠. 쉬고 있는 거니까 다시 하겠다면 뭐 해야 된다? 재개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 중개업자가 휴업 신고를 한 후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업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재개업을 할 수 있으나 밑줄 긋습니다. 재개업하기 전에 등록관청에 재개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줄 딱 끊고 별표 딱 찍어놓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1월 1일부터 뭐 예를 들어서 5월 31일까지 요금 한 5달 되죠? 휴업하겠어. 미리 신고하라 그랬죠? 그럼 휴업 신고를 했으면 이제 휴업이 끝나면 뭐 한다? 재개업 신고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휴업이 끝났으면 그 다음 날부터 일하면 되지. 왜 또 재개업 신고를 할까요? 그렇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휴업할 때는 뭐가 들어간다? 등록증이 들어가기 때문에 등록증을 돌려받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휴업이 끝나는 자 등록증을 받기 위해서 재개업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의미가 커요. 자, 그러면 이때 그러면 취지는 알았고 등록증을 반납받기 위해서는 이제 재개업하겠다 신고하면 등록증은 언제까지 반납할까요? 내려오면 큰 2번 재개업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언제까지 반환해 준다? 즉시 반환한다. 즉시 동그라미. 그죠? 자, 이것도 의미가 있죠. 만약에 등록받은 등록증을 5일 내로 반환해야 한다. 뭐 7일 내로 반환해야 한다. 지금 7일, 10일 이런 날짜가 막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면 틀려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일 내로 반환해야 한다. 그 말은 10일 동안 일 못한다 이 말하고 같잖아. 그죠?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재개업 신고가 딱 들어오면 등록증은 언제까지 돌려준다? 즉시 반환하는 거예요. 그 즉시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게 말장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3일 내로 반환해야 한다. 이런 표현 들어가면 무조건 X예요. 즉시 반환해 줍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취지도 중요합니다. 등록증을 받기 위해서 재개업한다는 말도 의미가 있지만 이거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좀 쉬는 걸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뭐라 그러죠? 휴업이라 그래요. 그런데 휴업과 업무 정지는 다르죠. 자,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글자가 다르잖아 벌써. 그죠? 글자가 다르면 뜻도 다르겠죠. 그럼 휴업이라는 말은 좀 쉬는 거고 업무 정지는 뭐를 위반해가지고 업무 정지를 받은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영업 정지 받은 거예요. 자, 똑같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휴업을 한 자는 다시 하겠다고 재개업 신고를 하라 그랬죠. 왜? 등록증을 돌려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업무 정지를 받은 자는 자, 그럼 5월 31일이 지나면 이제 6월 1일부터는 일할 수 있어야 되겠죠.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요건 왜 그런가 하면 업무 정지는 등록증을 반환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차이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이런 운전면허증 있습니까? 운전면허가 정지되었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면허 정지되면 면허증 반납할까요? 안 할까요? 정지 안 돼보셨죠? 반환해야 돼요. 만약에 당신은 30일 운전면허 정지다.
그러면 30일 동안 경찰서에 면허증 갖다 놔야 돼요. 취소되면 당연히 반납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운전면허 같은 거는 정지가 되면 운전면허 정지 기간 동안은 운전하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한번 봐요. 중개업자가 업무 정지를 받으면 등록증을 반납한다 안 한다? 안 해. 반납을 안 하니까 끝나면 바로 영업하지 신고할 필요 없다고. 아주 큰 차이예요. 자, 지금 헷갈리는 부분에서 다시 묻습니다. 휴업하면 등록증을 반납하고 휴업한다, 그냥 한다? 반납해야 돼. 그러니까 다시 하겠다고 재기업 신고하라 그랬잖아요. 즉시 반납 받으려고. 그런데 업무 정지를 받을 때는 등록증 반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리고 그거 구분하라고. 그러니까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으니까 업무 정지가 끝나면 바로 업무하는 거예요. 그때 업무 정지를 재기업 신고한다는 말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막 외우면 한 번은 이랬다가 한 번은 저랬다가 정신없으니까 업무 정지는 휴업 등록증 반납 안 하고 바로 일합니다. 끝나면. 근데 휴업은 바로 안 해. 신고해야 돼. 왜? 등록증을 돌려받아야 되니까. 딱 하나를 구분해 놓으셔야 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이거 헷갈릴까봐 이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정학을 한번 받아봤습니까? 정학 받은 선수가 정학이 끝나면 나 정학이 끝났다라고 신고하고 교실에 들어갈까요? 바로 들어갈까요? 바로 들어가요. 왜? 쪽팔리니까. 그죠? 정학 끝났는데 뭐 나 정학 끝났다 이러고 교실 들어갈 필요 없다니까. 그죠? 그래서 업무 정지는 쪽팔리니까 바로 바로 들어간다고. 그럼 그렇게 기억하라고. 업무 정지 받은 자는 신고할 필요 없어요. 왜 신고할 필요 없다? 쪽팔리니까. 그럼 그래라도 기억하라고 지금. 그죠? 근데 휴업한 자는 등록증을 돌려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재기업 신고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언제까지 반납한다고요? 즉시 반환합니다. 자, 이제 5줄로 내려오면 인장 등록입니다. 이제 인장 등록도 한 단원의 한 문제인데, 인장을 등록한다.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때 인장이 뭘까요? 인장이 도장이에요. 도장. 그럼 도장을 등록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도장을 등록합니까?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중개사무소에서는 중요한 문서가 있죠. 무슨 문서?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이런 중요한 문서가 있어요. 자, 이런 중요한 문서는 중개업자만이 책임을 지고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중요한 서류를 저 사람도 작성하고 이 사람도 작성하고 막 작성을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사건이 생기니까 나 그거 작성 안 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잖아 이게.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문서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사용할 도장을 딱 찍고 이건 내가 작성했다라는 책임을 갖게 하기 위해서 도장을 뭐 해야 된다? 등록하고 써야 되는 거라. 그죠? 그래서 이제 인장 등록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도장을 등록합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도장을 왜 등록하라고요?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 그죠? 여러분 알다시피 중개사무소에 직원들이 10명 있는데 아무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떤 사건이 생기니까 나 작성 안 했다, 나도 안 했다. 그럼 누가 책임지는데? 그래서 책임의 소재를 정확하게 위해서 작성한 사람은 사용한 도장을 딱 찍어야지 이걸 누가 썼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죠? 책임감을 느끼기 위해서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장을 등록합니다. 중요한 단원인데, 자, 첫째 줄에 지금 말로 했던 것이 교재는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중개업자 및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을 함으로써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누구를 보호한다? 중개 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그래서 인장 등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지문만 딱 보고도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인장 등록은 누가 해야 됩니까? 지금 조문에 이렇게 돼 있잖아. 중개업자 및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랬잖아. 그죠? 그래서 인장을 등록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인장을 등록할 사람은 누굽니까? 하면 방금 보다시피 중개업자가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등록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물을 수 있는 것, 인장은 중개업자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등록해야 한다. OX, X잖아, X. 그죠? 등록하는 두 사람 딱 잡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내려갑시다. 2번에 1번. 지금 했던 말 다시 강조합니다. 인장 등록을 해야 될 의무자가 누굽니까? 하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개업자 및 소속 공인중개사. 방금 이야기했죠? 그리고 2번. 언제까지 등록해야 됩니까? 하고 물으면 업무 개시 전까지 하라 그랬다고요. 업무 개시 전에 동그라미.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 당합니다.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7일 전까지 해야 한다. 이러면 틀려요. 7일 전이 아니고 언제라 그랬죠? 업무 개시 전에. 그런데 이 인장 등록에서는 7일이라는 말이 따라와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인장 등록은 언제까지 한다? 업무 개시 전까지 합니다. 그래서 3번 한번 보세요. 변경 등록의 시기. 자, 인장을 등록했는데 이럴 수 있나요? 그 도장을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는 수가 있겠죠. 또는 등록한 인장이 마음에 안 들어 지금.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것도 많죠. 나 이 영업이 잘 안 되는데 왜 안 됩니까? 하니까 도장을 바꾸면 대성공합니다. 뭐 이런 광고도 본 적 있죠. 그죠? 그래서 영업도 잘 안 되니까 인장을 한번 바꿔볼까? 그럴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등록했던 인장을 어떤 사연으로 변경을 할 때는 언제까지 변경해야 된다? 변경일로부터 7일 내로 변경 등록합니다. 봐요. 7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 7일을 위로 쓱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업무 개시 7일 전까지 등록해야 된다. 이런 문제 쏙 씁니다. 다시 정리하기를. 인장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 업무 개시 전까지. 변경을 하면 7일 내로. 되겠습니까? 그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4번 등록관청은 등록관청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분사무소는 반드시 어디 해야 된다? 주된 사무소에 등록해야 한다. 봐요. 분사무소는 나왔다 하면 전부 다 어디다? 주된 사무소에 등록합니다. 그리고 5번 인장 등록 방법. 법인의 인장 등록은 인감증명서 제출로서 가름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인장을 등록하라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도장을 이걸 딱 들고 가가지고 나 이거 등록해 주세요. 이러는 거 아니라니까요. 법인은 인감증명서를 하나 발급받아서 딱 내는 게 등록하는 방법이에요. 인감증명서 제출로서 가름한다. 그런데 개인은 사무소 등록 신청 시 또는 인장 등록 줄 거야 되죠.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등록한다. 결국은 도장을 직접 들고 갑니까? 서류를 냅니까? 서류를 내. 법인은 무슨 서류? 인감증명서. 개인은 무슨 서류? 아까 개인 들으셨죠? 부취육조나 공인중개사를 개인이라 그래요. 개인은 무슨 서류? 인장 등록 신고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인장 등록 신고서에 자기가 사용할 도장을 딱 찍어서 딱 갖다 내는 거예요. 방법 기억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합니다. 등록 인장의 구분.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와 부취육조 소속 공인중개사는 끝에 줄 것입니다. 주민등록상 성명이 기재된 가로 세로 7mm에서 30mm 이내인 인장. 일단 줄 거 놓고 2번 법인인 중개업자는 자 법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된 사무소 본점이 있겠죠. 본점은 상업등기 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줄 것입니다. 법인의 인장. 그런데 법인은 분사무소도 있다니까요. 자 분사무소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지배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지배인의 동그라미. 제일 밑에 줄이죠. 자, 그럼 이제 교재를 읽어드렸고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자, 인장을 등록할 사람은 중개업자와 소속 공인중개사인데 오늘도 계속 공부했지만 중개업자가 나오면 세 사람이 있죠. 법인인 중개업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부칙육조인 중개업자를 중개업자라고 부른다니까요. 자, 그러면 결국은 등록해야 될 사람이 모두 몇 사람? 하나, 둘, 셋, 네 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법인은 무슨 인장을 등록합니까? 하니까 지금 줄 것이었죠.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라.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와 부칙육조 소속 공인중개사는 무슨 인장입니까? 하니까 주민등록상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가로, 세로 7mm에서 30mm 이내인 인장을 등록하라.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지금 이제 여러분 교재에 줄 것던 거는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주의해야 될 것들을 강조합니다. 법인은 무슨 인장이라 그랬죠?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 법인의 인장이 여러분들 밖에 나가보면 이런 걸 만나요. 이렇게 동그라미 있고 도장이 서울 중개 주식회사 이게 법인이잖아. 그죠? 대표이사 이런 인장이 있어요. 이런 인장을 뭐라고 부른다? 법인의 인장이라 그래요. 근데 이걸 시험에서 어떻게 거는가 하면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하면 틀려요. 법인의 대표이사가 김갑동이다. 김갑동 도장을 등록해버리면 개인 도장 돼버려요. 그래서 법인은 무슨 인장? 법인의 인장 이렇게 생긴 게 있다니까요.
항상 시험에 어떻게 낸다? 법인의 대표자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에 쏘으면 안 된다. 첫 번째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법인은 법인의 인장인데 법인에는 분사무소가 있잖아요. 분사무소는 지금 무슨 인장이라 그랬다? 지배인이다. 그렇게 동그라미를 하셨잖아. 그죠? 자, 지배인 탁 놓으면서 지배인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어떤 분은 숨도 안 쉬고 부킹 시켜주는 사람. 부킹해주는 사람은 지배인 아닙니다. 그거는 지배인이 아니고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한다 그랬잖아. 그죠? 이게 지배인인데 이걸 설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은행 본점이 어디 있을까요? 본점이 서울에 있겠지. 그죠? 자, 국민은행 본점이, 법인의 본점이 서울에 있다면 국민은행 수원지점도 있겠죠. 자, 수원지점을 우리는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한다? 분사무소예요. 그럼 수원지점장이 김갑동이다. 그럼 김갑동이 도장을 등록했는데 나중에 수원지점장이 이얼순으로 바뀌면 또 이얼순 도장도 등록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오면 또 그 등록하고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은행의 본점의 대표자가 국민은행 수원지점을 딱 만들면 도장을 만들어서 보내줘. 어떻게 보내주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겠죠. 국민은행 수원지점장인 하는 도장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사람은 누가 바뀌더라도 요 도장만 잘 관리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법인들은 보통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게 돼 있다고. 안 그러면 사람 바뀔 때마다 그 도장 새로 다 등록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지금 방금 줄 것던 거 그거죠?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이런 도장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 지배인이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부킹 시켜주는 사람 아닙니다. 지배인 하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부킹 시켜주는 사람 아닙니다 하니까 지배인을 보기는 봤는 모양이에요. 뭐 박지성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박지성이 뭔데 하니까 그 사람 어디 가봤어요. 하여튼 부킹 시켜주는 사람 하여튼 그죠? 간판에 박지성 사람 보셨습니까? 모릅니까? 그걸 몰라도 돼. 그런 건 안 봐도 몰라도 돼도 하여튼 박지성 그런 지배인 아닙니다. 지배인이 뭡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한다?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죠. 지점은 대체적으로 그래 쓰는 게 편리하잖아. 그죠? 그래서 법인은 법인의 인장이지 대표자 인장이 아닙니다. 그 다음 분사무소는 지배인 인장을 사용할 수 있다. 지배인이 뭡니까? 하고 물으면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정리됐고 그 다음 공인중개사와 부칭육조 소속회사는 주민등록상에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이 말은 주민등록증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한테 그죠? 이름이 여러 개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밖에 나가보면 자, 학교 이름은 예를 들어서 김갑동이면 절에 다니는 사람은 뭐 무슨 해초 뭐 이런 이름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까따리나 뭐 이런 이름도 있고 하여튼 그죠? 이름 많아요. 붓글씨 쓰는 사람은 또 무슨 호도 있고 그죠? 가수들은 예명도 있어요. 이해하시죠? 한 사람이 여러 이름을 쓴다니까요. 그럼 그런 여러 이름을 쓰는 걸 도장을 만들면 안 돼. 도장은 반드시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어야 돼. 그 다음에 크기도 가로 세로 얼마? 7에서 30mm예요. 그럼 예를 들면 뭐 가로 7mm, 세로 30mm 뭐 이 정도 되는 도장을 사용해야 된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말들을 왜 적었는가 하면 어떤 싱거운 중개업자는 그죠? 나 뭐 도장 좀 좋은 거 써야 되겠다. 이따만한 도장을 딱 씁니다. 옥새같이 만들어가지고 이따만한 도장을 찍어 계약서 팍 찍어보면 계약서 내용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또 어떤 사람은 이만한 도장을 씁니다. 이거 여러분 밖에 나가면 그죠? 콩도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콩도장을 마매인 그래요. 왜? 예를 들면 뭐 금전 같은 출납부에 123만원 하면 요거 받았다 하고 도장 딱 찍는 거 조그만한 거 보셨나요? 요걸 마매인 그래요. 마매라는 말이 일본말로 콩이라는 뜻이에요. 콩. 그러니까 요거 콩같이 생겼으니까 콩도장 그래요. 요 김자 글자 하나만 이렇게 딱 적혀 있잖아요. 그죠? 이런 도장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계약서에는. 그래서 규격을 딱 주는 거예요. 얼마? 7에서 30mm 이내인 인장해야 한다. 이런 취지도 이해해 놓으셔야 돼요. 이 숫자도 시험에 묻는다고 이게. 그죠? 만약에 법으로 이렇게 안 정해 놓으면 요따만한 도장 쓰는 사람이 없나? 이만한 도장을 만들어 가지고 계약서에다가 퍽 찍어 가지고 계약서는 하나도 안 보이도록 만드는 선수가 없나? 이런 선수가 있을까 봐 규격을 딱 준다니까요. 가로 세로 7에서 30mm 이내인 인장이에요. 우리는 이런 도장을 뭐라고 보통 부르는 줄 아십니까? 주민등록상에 이름이 있고 가로 세로 7에서 30mm인 인장을 우리 실제 사회에서는 막도장 이렇게 불러요. 인간도장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잖아 이게. 그죠? 여러분들 은행에 갔을 때 인간도장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 있다 없다?
없어요. 은행에 가면 막도장 쓰면 돼. 택배 왔을 때 인감도장 쓰라 이런 말이 있다 없다? 없지. 요즘 택배 왔을 때 도장도 안 찍히고 사인만 하고 말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공인중개사나 부취육조 소속 공인중개사는 7에서 30mm인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된다. 이런 문제 들어오면 X라니까요. 이거를 X를 강조하려고 보통 우리는 이런 도장을 뭐라고 부른다? 막도장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지금. 그죠? 개념을 딱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가 하면 이 법이 이렇게 바뀌기 전에는 법인은 법인의 인장, 공인중개사나 부취육조는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된다라는 시절이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낸다고. 지금은 인감도장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가로 세로 7에서 30mm인 인장. 우리말로 하면 막도장을 등록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바뀌는가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꾸준히 보시게 되는데 법인은 법적인 인간이에요. 이 법적인 인간은 법원에서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회사잖아. 그죠? 법인은 인감도장이라는 말이 있어도 개인들, 여러분이나 저는 자연인이죠. 개인들은 앞으로 인감이라는 말이 없어지는 세월이에요. 조만간에 없어져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라는 게 여러분 들어본 적도 있죠. 특히 중요한 거래를 할 때는 뭐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뭐 큰 중요한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내가 찍었다는 뜻에서 인감도장을 써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제 앞으로 없어진다니까요. 왜 없어지는가 하면 이제는 도장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 안 하는 시절이 왔어요. 그죠? 대표적으로 어떤 겁니까? 도장 안 가져와도 본인이라는 걸 확인하는 거. 대표적으로 지문 이런 게 있다고요. 지문만 찍어도 되지. 이제는 인감도장을 동사무소에 등록해놓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가지고 이거를 거래하고 하는 게 얼마나 불편해요. 거기다가 이런 중요한 거래를 할 때는 인감을 위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사기 사건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져요.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죠? 요새는 뭐 주민자치센터 그러죠. 직원들이 인감증명서 발급받으러 오면 신경 써요. 저 사람이 무슨 사기로 쓰는 거 아니냐, 정확한 본인이 맞느냐, 이런 거 아주 은밀하게 관리해요. 그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막 기록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체크하잖아. 그죠? 그래도 사고가 날 때는 난다고 이게. 근데 이제 이건 없어져요. 개인의 인감증명법 자체가 없어져요. 인감을 관리하는 나라가 세 지구상에 그 많은 나라 중에 우리나라하고 뭐 2개가 있다든가 그래요. 우리나라도 벌써 OECD에 들어가는 뭐 선진국이니 뭐니 이런 소리 하는데 아직도 인감도장 이런 거는 실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플랜카드 보시면 그죠? 인감도장 대신에 뭐 전자서명법으로 바뀝니다. 우리 플랜카드 안내 걸어놨는 거 보셨을 거예요. 저도 잘 안 해봐서 아직 모르겠는데 이제는 개인들은 인감도장이라는 말은 없어집니다. 시험에서. 자꾸 그 고민해 놓으셔도 아마 내년쯤 되면 인감증명법 자체가 없어져요. 그런데 법인은 인감이라는 말이 있어요. 법인은. 그죠? 법적인 인간이니까. 이제는 세월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그죠? 지문으로도 사람을 확인하고 눈동자로도 확인해요. 눈동자. 그죠? 그러니까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인감이라는 게 필요가 없다니까요. 성대가 뭔지 압니까? 목소리도 사람마다 다 다르대요. 그 성대를 녹음 딱 찍으면 이 사람이 본인인지 아닌지도 확인된대요. 하여튼 세월이 그만큼 바뀐 거예요. 눈동자, 망막도 이 눈동자에 있는 망막도 사람 똑같은 사람이 없대요. 쌍둥이도 다르대. 홍채라 그럽니까? 그래. 유식한 또 홍채도 나왔네. 그죠? 이런 게 다 다르. 거의 망막에 있는 뭐 홍채. 그 다음에 지문. 그죠? 이런 것들이. 이런 걸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인감도장이라는 말은 없어진다. 이거 입력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나 부취육조 소속공인사는 인감도장을 등록한다는 말이 나오면 웃긴다 하고 딱 찍어내셔야 된다고. 그죠? 가로 세로 7에서 30mm인 인장입니다. 자, 다시 25페이지 상단으로 올라가서 3번. 이런 등록인장의 사용 의무 하여 이거는 뭐 당근이죠.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라는 말은 빠졌지만 반드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된다. 그런데 4번 위반 시의 제재. 자,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1. 중개업자는 중개업자의 동그라미. 2번 소속공인중개사는 2번 소속공인사의 동그라미. 자, 인장 미등록 변경인장의 미등록 및 지연등록 또는 등록인장의 미사용 시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뭐를 받는다? 업무정지 줄 거고. 누가 업무정지 받는다고요? 중개업자는. 2번 소속공인중개사는요. 인장 미등록, 변경 미등록, 지연등록 또는 사용해놓고 미사용하면 6월의 범위 안에서 뭐 받는다? 자격정지에 줄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줄은 끄셨는데 이건 막걸리 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억해봐요. 자, 인장을 등록하는 사람이 누구다? 중개업자와 소속공인중개사다.
그런데 중개업자가 위반하면 방금 뭐라 그랬죠? 6월에 업무 정지다. 근데 소속 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 6월 이하의 자격 정지다.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막 외우는 게 아니고 어차피 등록해야 될 사람이 이 두 사람이니까 위반을 하더라도 이 두 사람에게 제재가 있겠죠. 그런데 인장 등록이라는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자를 달리하는 것은 시험에 잘 나온다고 이게. 그죠? 그래서 오늘 의식을 하고 딱 보셔야 돼요. 중개업자가 인장 등록 위반하면 뭐라고요? 업무 정지. 소속 공인중개사는요, 자격 정지예요. 됐죠?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을 달리하는 것 시험에 잘 나온다. 이거 항상 의식 딱 켜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장 등록까지 정리하셨고, 이제 넘어가면 이제 중개업자의 의무편으로서 금지 행위 등 출발합니다. 잠깐 10분만 쉬었다가 의무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